제가 이 김범수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내용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보면 몇 가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김범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녕하세요. 유니콘 빌더 장 대표입니다. 2021년 7월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카카오 김범수 부장이 13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조 원 정도 되죠. 135억 달러로 123억 달러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는 불과 10년 만에 재계 순위 5위권에 올라오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카카오가 10년 만에 이런 결과를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김범수 부장은 어렸을 때 집안이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8식구가 좁은 방에서 같이 생활하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삼성 SDS에서 유니텔 프로젝트를 했다고 합니다. 유니텔은 그때 당시에 채팅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윈도우 기반의 채팅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니텔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그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김범수 의장하고 같이 입사 동기였던 사람이 바로 네이버의 이해진, GIO라고 하죠. 이해진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삼성의 이해진 의장도 서울대학교 출신이죠. 그래서 그 학번에 상당히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삼성 SD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PC방을 차립니다. 미션 넘버 원이라는 PC방을 한양대 앞에 차려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요. PC방이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되게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PC방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거기에서 온라인 기반의 게임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한게임에서 했던 게임이 뭐 고스톱이라든가 바둑두기 이런 성인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온라인 기반에서 이제 런칭을 하게 되고요. 놀랍게도 오픈한 지 3개월 만에 100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100만 명의 사용자라는 것은 역대 없었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4월이 돼서 한게임은 당시에 사용자 수는 많았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게임이 무료가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을 만나게 되고 합병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4월에 네이버 컴이었죠. 네이버 컴과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즈가 서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는 그때 당시에 지금처럼 우리나라 검색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순위 한 10위권에 있는 아주 중간 정도의 검색 엔진 회사였고요. 그래서 한게임의 충성도 높은 유저를 기반으로 네이버는 성장을 하기를 이제 원했었던 거죠. 또 한게임은 네이버가 충분한 자금과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많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그런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에 접어들어서 김범수는 우리나라 게임 업계에서 최초의 시도인 유료화 모델을 시험하게 됩니다. 시장에서 게임은 무료로 하는 거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는데 유료화를 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해 유료화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이제 태동하는 그 단계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태동 단계에 김범수 장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을 하고 김범수는 이제 그때 회사 이름이 NHN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김범수는 NHN의 미국 대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 이렇게 회사를 키워가다가 돌연 2007년도에 김범수는 NHN 사임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뭐 이해진하고 서로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김범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닙니다. 이렇게 멋진 말을 남기고 NHN을 사임하게 되죠. 그리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부터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가족들하고 일을 하지 않고 이제 재밌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2008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되는 것을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아이폰을 그때 4대를 사서 가족들한테 나눠주고 본인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한 2년 정도 써보면서 한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폰을 보면서 이게 세상을 바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되자 이제 한국에 와서
iWLab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고, 그때 이제 뭔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했던 게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 수다, 블로그 개념이죠. 그리고 카카오톡, 이런 모바일 기반에서 인기가 있을 만한 그런 서비스들 시험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용자들의 반응이 카카오톡에서 많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면서 다른 프로젝트는 다 접고 카카오톡에 사업을 전념하게 됩니다. 카카오톡을 2010년 3월에 출시를 했는데요. 첫 달에 10만 다운로드, 9월에 100만, 그리고 10월에 200만 다운로드 유저를 확보하게 됩니다. 불과 3월에 출시해서 그해 말에 500만 유저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후에는 1000만 유저를 돌파하게 되고, 그 후 4개월 후에 2000만 유저, 그리고 그해 연말에 3000만 유저를 확보하게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카카오톡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무료화 모델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왓츠앱 같은 그런 앱들도 있었는데 거기는 유료화 모델을 처음부터 사용을 했대요. 근데 카카오 김범수는 이런 앱들은 무료로 하는 게 많은 유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저만 많이 확보하면 그 다음부터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게 김범수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만에 3천만 유저를 이제 확보한 다음에 2011년 하반기부터 이제 수익화 준비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모티콘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 11월에 이모티콘을 처음 출시하고 2012년 7월에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하는데요. 그 첫 아이템이 애니팡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애니팡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리고 그 애니팡을 가지고 단숨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발전해 나가면서 2014년에 김범수는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회사인 다음 카페로 유명한 다음을 비상장사인 카카오가 인수합병한다는 발표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단숨에 상장사인 다음을 인수합병하면서 카카오가 상장사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상장을 하게 되면서 카카오는 사업하기 훨씬 좋아지죠.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들이기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데 2014년에 다음과 합병해서 상장을 한 다음에 2016년에는 멜론으로 유명한 음원 사이트죠. 로엔 엔터테인먼트를 무려 1조 8,700억 원을 주고 인수를 하는 또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때 로엔은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였기 때문에 합병을 하고 나서 상장사인 카카오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좋아지게 되고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또 확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21년 7월에 카카오는 현재 114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되었죠. 자회사, 이제 상장할 자회사까지 합쳐보면 세계 순위 3위까지도 도달한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창업 2010년 3월에 카카오톡을 처음 출시해서 불과 10년 만에 기업 가치 150조 원의 회사, 그리고 114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카카오가 10년 만에 우리나라 세계 5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된 배경에는 독특한 사업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핀오프와 M&A 전략입니다. 카카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에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사업 분야에 포석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핀테크 사업,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뱅크 이런 쪽에 앞으로 디지털 기술이 적용이 됐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진입 전략으로 스핀오프와 M&A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스핀오프는 뭐냐면 회사의 한 사업 부서로 하다가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때 분사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카카오 택시였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택시를 처음에 카카오 내에서 한 사업 부서로 해서 계속 테스트를 해보다가 시장에서 반응이 좋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회사를 카카오 모빌리티로 분사시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킨다 하는 그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M&A 전략인데요. 바로투자증권이라는 증권회사를 인수를 해서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카카오 계열사로 편입을 시킵니다. 또 카카오페이지가 카카오M이라는 회사를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또 출범을 시키죠. 이렇듯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한 회사와 인력으로 구성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된 그런 회사가 있으면 인수를 하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회사와 합병을 시켜서 규모를 키우거나 이렇게 해서 그 어떤 해당 사업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SK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SK도 M&A로 성장한 회사죠. 기업이 처음부터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키워나가는 데는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성공해서 기반이 갖춰진 회사를 돈을 주고 산다는 것은 그 회사의 기술과 영업권과 사람을 다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을 사서 그 기업에 자금을 더 투여를 해서 빠르게 성장시키는 이런 M&A 전략이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가 창업을 해서 10년 만에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 그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그 핵심에 있었던 김범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을까? 너무나 궁금해지죠? 제가 이 김범수에 대해서 좀 책을 보고 내용을 자세히 좀 조사를 해보면 몇 가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는 김범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6개월 앞을 예상을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현상을 보게 되면 그 현상을 보고 바로 판단하지 말고 이 현상이 6개월 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6개월 후에는 뭐가 필요할까? 아까 제가 삼성의 SDS 유니텔 프로젝트를 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공부를 했는데 뭐 코볼이라든가 C 언어 이런 텍스트 기반의 랭귀지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범수는 이런 생각을 했대요. 본인은 산업공학을 전공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들어가서 C 프로그램을 공부하고 코볼 이런 걸 공부를 해서 언제 그들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은 앞으로 6개월 후에는 뭐가 뜰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윈도우즈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되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는 누구나 다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측을 안 쳐.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대부분 사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고 바로 그 현상에 쫓아갈 게 아니고 6개월 뒤에는 이게 어떻게 바뀔까를 보고 그것을 준비하는 게 되게 본인이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김범수는 사업가적인 승부사적 기질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스토리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미국에서 아이폰의 출시를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NHN을 과감하게 또 그만두는 것도 그렇고요. 카카오 수다, 카카오 아지트, 카카오톡을 테스트를 하다가 카카오톡에 집중하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이쪽이 되겠다 싶으면 나머지는 접고 그쪽에 집중하는 승부사적인 기질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김범수는 이것을 직감에 의한 어떤 결정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직감이라는 것은 경험이 축적될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폰이 출시되었을 때 만약에 본인이 아이폰이 출시되었다는 것을 신문에서나 보고 인터넷에서 기사를 읽거나 이렇게만 했다 그러면 본인은 카카오톡을 시작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아이폰을 실제 사서 2년 동안 써보면서 이게 이렇게 바뀌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경험이 직감을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 김범수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다른 관점입니다. 김범수는 영화 올드보이 스토리를 예를 드는데요. 올드보이에서 최민식이 연기했죠. 오대수가 이제 갇혀서 15년 동안 못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진우라는 그 상대 배역을 만났을 때 이런 말 합니다. 나를 왜 가뒀느냐, 이렇게 한이 섞인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이진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바른 질문해라. 네가 왜 갇혔느냐가 아니고 왜 거기서 풀려났는지에 대해서 그 질문을 했어야 한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지 올바른 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대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 나를 왜 가뒀느냐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면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좋게 보이기도 하고 나쁘게 보이기도 하고 이게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새로운 관점, 다른 사람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다른 관점을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김범수는 또 말합니다. 본인이 어렸을 때 게임을 좋아했대요. 놀고 게임하는 걸 좋아했대요. 그것을 만약에 안 좋은 것이라고 부모님이 말했으면 본인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김범수의 부모님은 한 번도 자식들한테 뭘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잘하는 것을 계속 하게 됐고 그게 오늘날의 어떤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김범수 부장의 학창 시절부터 재계 5위 기업을 만들기까지 스토리와 김범수 부장이 강조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김범수 부장을 보면서 현대 우리나라 재계 순위도 바뀌지만 우리 사회가 크게 바뀔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손으로 부모한테서 상속받지 않고 맨손으로 창업을 해서, 그것도 아주 가난했던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대기업을 일굴 수 있는 그런 사회의 토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는 누구한테나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나는
뭐 간단하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학벌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금 사회는 내가 할 수 있다고 믿기만 한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 우리나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들이 태동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존에 아주 평범했던 사람들이 큰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10년 안에 무수히 탄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김범수를 제가 최근에 많이 좀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 사업에도 전략들을 좀 적용을 해보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의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